어떤 장소는 평화로운 곳으로 기억된다. 숲속 캠핑장, 별이 보이는 밤, 텐트 안에서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어떤 밤은 그 평화를 산산이 부순다. 2023년 9월 강원도 산간 지역의 한 캠핑장. 가족 3명이 주말 캠핑을 왔다. 부모와 6살 아이. 저녁 식사 후 아이는 텐트 안에서 잠들었고 부모는 밖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각, 부모가 텐트 안을 다시 확인했을 때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시간이었다. 부모는 각각 아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 시간은 20분이나 차이가 났다. 캠핑장 전기는 정확히 3분간 끊어졌고 텐트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손자국이 발견되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부모의 진술은 서로 달랐다. 사건의 재구성, 25번째 이야기. 캠핑장 텐트 안에서 멈춘 시간. 부모의 진술은 왜 달라졌나?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가족은 오후 3시경 캠핑장에 도착했다. 아버지 박준호 38, 어머니 이수진 36, 딸 박서연 6. 이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의 소규모 캠핑장으로 총 15개의 글램핑 텐트가 있었고 그날 밤 입실한 팀은 7팀이었다. 박 씨 가족이 배정받은 C-5번 텐트는 캠핑장 중앙에서 약 50m 떨어진 숲길과 가까운 자리였다. 글램핑 텐트는 약 20평방미터 크기로 내부에는 침대와 테이블, 전기 난방기가 있었고 외부에는 테라스와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캠핑장 관리동은 텐트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입구 쪽에 있었고 입구와 화장실 앞에 CCTV가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었다. 가족은 오후 내내 캠핑장을 돌아다녔다. 다른 캠핑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족의 분위기는 평범했다고 한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이도 밝았다고 했다. 저녁 8시 30분경 가족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밤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가 피곤해했다. 오후 9시경 텐트 내부 불빛이 켜진 상태였다. 이웃 텐트 투숙객은 그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다. 밝은 목소리로 노래 같은 걸 부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오후 10시 20분경 박 씨 가족 텐트에서 불이 꺼졌다. 그리고 약 10분 후 텐트 외부 테라스 조명이 켜졌다. 이웃 투숙객은 10시 반쯤 옆 텐트 테라스에 어른 2명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목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조용했다고. 밤 11시경 캠핑장 관리인은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관리인은 C-5번 텐트 앞도 지나갔고 테라스에 2분이 앉아 차 같은 걸 마시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인사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 시각이 정확히 오후 11시 8분이었다. 그리고 약 50분 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무언가 일어났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다음 날 새벽 12시 38분이었다. 박 씨 가족의 어머니 이수진이 관리동으로 달려와 애가 깨어나지 않는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5분이었다. 구급대원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6살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불이 목까지 덮여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경찰이 캠핑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30분경이었다. 초동조사팀은 먼저 부모를 분리해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아버지 박준호는 이렇게 진술했다. 저녁 10시 30분쯤 서연이를 재웠고 아이가 피곤해해서 텐트 안에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줬다고. 아이는 금방 잠들었고 그 후 아내와 밖에 나와서 차를 마셨다고. 밤 11시 10분쯤 자신이 텐트 안을 확인했는데
서연이가 잘 자고 있었다고. 지퍼를 열고 안을 봤는데 숨소리도 들렸고 이불이 조금 내려가 있어서 다시 덮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아내와 계속 앉아 있었고 자정쯤 됐을 때 아내가 서연이 상태를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때 아이가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이수진의 진술은 달랐다. 저녁 10시 반에 서연이를 재웠고 남편이 안고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다는 것까지는 같았다. 그 후 밖에서 차를 마셨는데 밤 11시 30분쯤 자신이 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걱정돼서 텐트 지퍼를 열고 들어가서 봤는데 서연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고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나왔다고. 남편은 그때 밖에 계속 앉아 있었고 자정 넘어서 둘 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이를 다시 봤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시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아버지는 밤 11시 10분에, 어머니는 밤 11시 30분에 확인했다고 했다. 20분의 차이. 두 사람 모두 혼자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이 재차 질문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확인했고 그 후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머니는 남편이 먼저 확인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캠핑장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밤 11시 18분부터 11시 21분까지 정확히 3분간 전기가 끊어졌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시간의 공백이었다. 부부는 각각 아이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그 시간은 20분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 20분 사이에 3분간의 정전이 있었다. 경찰은 먼저 부부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다. 아버지 박준호의 휴대폰에는 밤 11시 12분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기록이 있었다. 내용은 커피 더 마실래였다. 어머니 이수진의 휴대폰에는 밤 11시 13분 남편 메시지 확인 기록이 있었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이 기록은 밤 11시 12분경 두 사람이 모두 텐트 밖에 있었음을 보여줬다. 어머니의 휴대폰 기록을 더 살펴본 결과 밤 11시 28분 인스타그램 앱 접속, 11시 29분 앱 종료 기록이 있었다. 이 시각에 그녀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1시 30분에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시간상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었다. 경찰이 이웃 텐트 투숙객들에게 확인한 결과 밤 1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시다시오번 텐트 주변에서 움직이는 소리나 대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 이웃 투숙객은 11시 10분쯤까지는 옆에서 가끔 말소리가 들렸지만 그 이후로는 조용했다고 진술했다. 11시 반쯤에는 완전히 고요했다고. 경찰은 캠핑장 CCTV를 정밀 분석했다. 시다시오번 텐트는 CCTV에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텐트로 가는 길목이 일부 화면에 잡혔다. 밤 11시 8분 관리인이 시다시오번 방향 순찰을 돌았고 11시 15분 다른 투숙객이 화장실로 이동했다. 11시 18분 CCTV 화면이 끊겼고 11시 21분 화면이 복구되었다. 정전 전후로 시다시오번 텐트 방향에서 움직이는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텐트 내부를 감식했다. 대부분은 가족 3명의 지문이었지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텐트 입구 지퍼 손잡이 부근 내부 쪽 천에서 2개의 작은 손자국이 검출되었다. 이 손자국은 아이의 손 크기와 비슷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다. 두 손자국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 하나는 위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퍼를 열려고 한 자국과 닫으려고 한 자국처럼 보였다.
경찰은 부모에게 밤사이에 서연이가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오려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서연이는 잠들면 깨지 않는다고 평소에도 그렇다고 했다. 텐트 외부 출입구 주변 흙바닥에서는 성인 신발 자국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일부는 박준호의 신발과 일치했고 일부는 이수진의 신발과 일치했다. 그런데 자국의 배열이 이상했다. 아버지의 신발 자국은 출입구 정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신발 자국은 출입구 옆쪽 테라스 가장자리에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경찰이 부부에게 밤 11시부터 자정사이 각각 몇 번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지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11시 10분경 한 번, 자정 넘어서 한 번, 총 2번이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11시 30분경 한 번, 자정 넘어서 한 번, 2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발 자국은 그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부는 여기까지다. 시간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진술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경찰이 캠핑장 전기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였다. 밤 11시 18분부터 11시 21분까지 정확히 3분간 캠핑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 시간은 아버지가 아이를 확인했다는 시각 이후, 어머니가 확인했다는 시각 이전이었다. 캠핑장 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11시 20분쯤 갑자기 불이 다 꺼졌고 즉시 배전반을 확인하러 갔더니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고 했다. 다시 올리니까 바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경찰은 배전반을 정밀 조사했다. 캠핑장의 전기 시스템은 한국전력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관리동 뒤편 배전반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각 텐트와 건물로 분배되는 단순한 구조였다. 전기 안전 기사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메인 차단기가 내려간 원인은 과부하나 누전 둘 중 하나인데 그날 밤 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과부하는 아니었다. 전기기사는 캠핑장 전체 배선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지금까지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했다. 경찰은 인위적 차단 가능성을 검토했다. 배전반은 관리동 뒤편 외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금속 함 안에 들어 있었는데 함문은 잠금 장치가 없어 누구든 열 수 있는 구조였다. 배전반 함 손잡이에서 여러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다. 그 중에는 관리인의 지문도 있었고 식별 불가능한 부분 지문들도 있었다. 박준호나 이수진의 지문은 없었다. 배전반 주변 흙바닥에서는 관리인의 작업화 자국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운동화로 보이는 자국 몇 개가 있었지만 명확한 일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동 CCTV를 분석한 결과 배전반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밤 11시 10분부터 11시 18분 사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캠핑장 투숙객 전원에게 밤 11시 10분부터 20분 사이 관리동 근처에 간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한 투숙객은 11시 15분경 화장실에 갔지만 배전반 쪽은 안 봤다고 했고 다른 투숙객은 11시 23분에 화장실에 갔을 때는 불이 다 켜져 있었다고 했다. 그 사이 3분간 캠핑장은 어둠에 잠겼다. 이후 투숙객들은 정전 순간을 기억했다. 텐트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깜깜해졌고 3분쯤 지나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경찰은 부부에게 정전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물었다. 아버지 박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갑자기 불이 꺼져서 깜짝 놀랐고 텐트 안을 걱정했지만 금방 다시 불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어머니 이수진도 밖에 있었다고 했다. 정전됐을 때 무서웠고 캠핑장이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했고 곧 불이 들어왔다고. 두 사람 모두 테라스에 있었다고 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웃 투숙객들의 진술은 달랐다. 한 투숙객은 정전됐을 때 텐트 밖으로 잠깐 나가봤는데 시다시오번 쪽 텐트 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고 했다. 핸드폰 불빛 같았다고. 다른 투숙객은 정전 직후에 옆 텐트에서 지퍼 여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했다. 누가 텐트를 열고 닫는 것 같았다고. 경찰은 이 진술들을 부부에게 확인시켰다. 정전 중에 텐트 안으로 들어간 적 있는지, 핸드폰 불빛을 켠 적 있는지.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정전됐을 때 핸드폰 불을 켰다고 답했다. 주변이 안 보여서 켰지만 텐트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고, 밖에서 불만 켰다고 했다. 어머니도 핸드폰 불을 켰다고 답했다. 근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날 밤 시간대별 동선을 재구성했다. 부부의 진술, 이웃 투숙객들의 증언, CCTV 기록, 휴대폰 로그를 종합해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오후 10시 30분 아동 취침, 부부 진술 일치. 오후 10시 35분경 부부 테라스로 이동. 오후 11시 8분 관리인 순찰. 부부가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 확인. 오후 11시 10분경 아버지가 텐트 안을 확인했다고 진술. 11시 12분 아내에게 문자 전송. 오후 11시 18분 정전 발생. CCTV 작동 중지. 오후 11시 21분 정전 해제. CCTV 재작동. 오후 11시 30분경 어머니가 텐트 안을 확인했다고 진술. 11시 28분 인스타그램 접속 기록. 오전 12시 5분경 부부가 함께 텐트 안 들어감. 아이 이상 발견.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정전 중 3분간의 공백. 부부는 테라스에 있었다고 했지만 이웃은 텐트 안에서 불빛과 소리를 들었다. 둘째, 11시 30분 어머니의 확인 시각. 어머니는 이 시각에 텐트 안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같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면서 서로의 행동을 모른다는 것. 셋째, 신발 자국의 배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발 자국이 서로 다른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 경찰은 텐트 주변을 다시 정밀 조사했다. 테라스 의자 2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한 의자에는 오래 앉아 있던 흔적이 뚜렷했지만 다른 의자는 상대적으로 흔적이 적었다. 누군가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였다. 흔적 분석 결과 왼쪽 의자가 더 오래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이것은 아버지가 앉았다는 의자였다. 경찰이 묻자 어머니는 자신은 화장실도 한 번 갔었고 차 더 끓이러 텐트 안도 들어갔었다고 답했다. 계속 앉아만 있진 않았다고. 이 진술은 이전 진술과 달랐다. 처음에는 11시 30분에 한 번 텐트 안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 번 드나들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포렌식 팀이 텐트 내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이랬다. 텐트 지퍼 손잡이 부근 내부 천에서 발견된 2개의 작은 손자국. 크기는 어린이 손 크기와 일치했고 하나는 위쪽 방향, 하나는 아래쪽 방향이었다. 전문가는 위쪽 방향 손자국은 지퍼를 열려고 할 때 생기는 패턴이고 아래쪽 방향은 닫으려고 할 때의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두 손자국이 모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경찰은 부모에게 서연이가 평소에 텐트 지퍼를 혼자 여닫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서연이가 지퍼 여는 걸 좋아하지만 글램핑 텐트 지퍼는 좀 무거워서 혼자 열긴 힘들 거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서연이는 잠들어 있었고 일어난 적 없다고 했다. 침대 시트를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일부는 서연이의 잠옷과 일치했고 일부는 부모의 옷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중 식별되지 않는 면 섬유 조각 몇 개가 있었지만 출처를 특정할 수 없었다. 서연이가 사용한 베개 주변에서 미세한 토양 입자가 발견되었다. 이 입자는 캠핑장 주변 흙과 성분이 일치했다. 경찰은 부모에게 서연이가 저녁에 밖에서 놀았는지 베개를 밖으로 가져간 적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연이는 저녁 먹고 텐트 안에만 있었고 베개를 밖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텐트 내부 바닥 출입구 근처에서 작은 맨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크기는 어린이 발 크기로 서연이의 발과 일치했다. 위치는 출입구에서 약 1m 안쪽이었다. 경찰이 서연이가 맨발로 텐트 바닥을 걸어 다닌 적 있는지 묻자 부모는 잠들기 전에 화장실 다녀왔을 때 맨발이었을 거라고 답했다. 서연이가 슬리퍼 신기 귀찮아해서 텐트 안에서 맨발로 다녔다고. 그러나 발자국의 위치가 이상했다. 출입구 근처 마치 누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위치였다. 텐트 출입구 바로 앞 흙바닥을 발광시약으로 조사한 결과 희미한 생체 반응이 검출되었다. DNA 분석 결과 서연이의 DNA와 일치하는 미량의 흔적이 검출되었다. 땀이나 피부 세포로 추정되었고 이 흔적은 텐트 출입구 바깥 약 50cm 지점에 있었다. 경찰은 부모에게 서연이가 그날 저녁 텐트 밖으로 나온 적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니라고 답했다. 서연이는 잠들고 나서 밖으로 안 나왔다고. 포렌식 팀의 중간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텐트 내부에서 발견된 물리적 흔적들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손자국은 누군가 지퍼를 열고 닫았다고 말하고 발자국은 아이가 출입구 근처까지 왔다고 말한다. 외부 흙바닥의 DNA는 아이가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 텐트 지퍼는 내부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이고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도 없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갔다면 부모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테라스는 출입구 바로 앞이었다. 만약 부모가 그 순간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이부는 여기까지다. 흔적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에 다가가는 힘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검토한 가설은 크게 4가지였다. 각각의 가설은 일부 흔적을 설명했지만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가설 1 아동 단독 행동. 첫 번째 가설은 서연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무언가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텐트 지퍼의 손자국, 출입구 근처의 맨발 자국, 텐트 외부 흙바닥의 DNA. 모두 아이가 깨어나 텐트 밖으로 나가려 했거나 실제로 나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의료 전문가는 6살 아동이 수면 중 각성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더 그렇다고. 야뇨증이나 갈증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 단순히 불안해서 부모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고. 만약 서연이가 깨어나 부모를 찾으려 텐트 밖으로 나갔다면 부모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으니 금방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아이가 언제 밖으로 나갔는가? 부모가 테라스에 앉아 있는 동안 어떻게 눈에 띄지 않았는가? 정전 중 3분, 그 어둠 속에서 아이가 깨어나 밖으로 나왔다면. 그러나 텐트 출입구에서 테라스까지는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다. 부모가 핸드폰 불빛을 켰다면 아이를 보지 못할 리 없었다. 이 가설은 흔적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부모의 진술과 맞지 않았다. 가설 2 부모가녀. 두 번째 가설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진술의 불일치였다. 20분의 시간 차이, 정전 중 불명확한 행동, 이상한 신발 자국 배열. 범죄 심리 전문가는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단순 기억 착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건 흔한 일이다. 둘째, 의도적 진술 조작. 실제 일어난 일을 숨기려 할 때 시간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부부의 배경을 조사했다. 결혼 8년 차, 경제적으로 안정적, 부부 갈등이나 가정 폭력 이력 없음. 지인들도 평범한 가정이고 아이를 무척 아끼는 부모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어머니 이수진의 휴대폰 검색 기록. 사건 일주일 전 아이 수면제, 소아 수면 장애, 야간 진정제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이 묻자 어머니는 서연이가 최근 잠을 잘 못 잤고 밤에 자주 깼다고 답했다. 소아과 상담을 받으려고 정보를 찾아본 거라고, 실제로 약을 먹인 적은 없다고 했다. 소아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연이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었다. 이 가설은 진술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동기가 불명확했다.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가설 3 제3자 개입. 세 번째 가설은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날 밤 캠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조사했다. 7팀 18명의 투숙객과 관리인 1명. 각자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모두 자신의 텐트나 관리동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캠핑장 출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저녁 10시 이후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나 사람은 없었다. 캠핑장 주변 숲길을 통해 도보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주변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텐트 외부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들도 모두 투숙객들의 것과 일치했다. 미확인 신발 자국은 없었다. 무엇보다 텐트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 지퍼는 손상되지 않았고 천은 찢어지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강제로 연 흔적도 없었다. 이 가설은 외부인 개입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었다. 가설 4시간 착각과 기억 혼란. 네 번째 가설은 부모가 시간을 착각했거나 기억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자는 트라우마 상황에서 인간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간 감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며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억하기도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뇌의 방어기제라고. 부부는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충격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진술한 시간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가 11시 10분에 확인했다고 한 것이 사실은 11시 30분이었을 수 있다. 어머니가 11시 30분에 확인했다고 한 것이 사실은 정전 중이었을 수 있다. 정전 중 3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휴대폰 기록은 명확했고 신발 자국과 손자국은 물리적 흔적이었다. 기억 착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네 가지 가설 모두 사건의 일부를 설명했지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는 2달간 진행되었지만 결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은 현재도 수사 중이다. 서연이의 상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부부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종결하지도 못했다. 사건을 정리하며 남는 질문은 이것들이다. 20분의 시간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는 11시 10분에, 어머니는 11시 30분에 확인했다고 했다. 둘 다 맞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착각한 것인가? 같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면서 왜 서로의 행동을 몰랐는가? 정전 중 3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웃은 텐트 안에서 불빛과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부부는 밖에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가? 만약 들어갔다면 왜 그 사실을 숨기는가? 텐트 지퍼에 남은 2개의 손자국은 누가 남긴 것인가? 하나는 열려고, 하나는 닫으려고. 서연이가 직접 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 깨어나서 그것을 했는가? 텐트 밖 DNA는 어떻게 남은 것인가? 출입구 바깥 50cm 지점에서 서연이의 DNA가 검출되었다. 아이가 밖으로 나온 것인가? 부모가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눈에 띄지 않았는가? 부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두 사람의 진술은 조금씩 어긋난다. 이것이 단순한 기억 착오인가? 아니면 무언가 숨기는 것인가? 어떤 사건은 명확한 범인과 함께 끝난다. 증거가 모이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규명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안개 속에 남는다. 흔적은 있지만 설명은 없고 진술은 있지만 일치하지 않고 시간은 흘렀지만 답은 없다. 캠핑장 텐트 안에서 멈춘 시간이 그렇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그 캠핑장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5번 텐트는 리모델링되어 새로운 투숙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가족들의 수는 줄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은 거의 오지 않는다. 박준호와 이수진은 사건 이후 서울로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캠핑을 가지 않는다.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한다. 말수가 줄었고 서로 대화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서연이는 현재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캄캄했어요.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심리 전문가는 어린아이의 경우 트라우마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서연이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어떤 사건은 법정에서 끝난다. 판결이 나오고 형이 집행되고 사회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의심은 남고 질문은 반복되며 밤마다 그 순간이 되살아난다. 부모는 서로를 의심하는가? 아니면 둘 다 무언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정말로 그들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인가? 진실은 세 사람만 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살 아이. 그러나 그 세 사람 중 누구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캠핑장 텐트 안에서 멈춘 시간. 부모의 진술은 왜 달라졌는가? 그 답은 여전히 그날 밤 정전된 3분 어둠 속 어딘가에 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